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난 28일이었었죠. 미 항공우주국, 그러니까 우리한테 나사, 이렇게 더 잘 알려진 이 기관에서 화성에 소금물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화성에 액체 상태에 물이 흐른다는 게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도 더 커졌습니다. 이번 중대 발표의 의미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형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사, 우선 나사에서 발표된 얘기 잠깐만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 화성도 지구처럼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여름철에 화성의 여름철에 적도에서부터 중위도 정도 지방에 경사지에 물이 흐른 것 같은 이 검은색 줄기들이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한 몇 년 동안 연구를 한 건데요. 이걸 보니까 콘크리트에 물이 젖으면 좀 어둡게 보이고 마르면 좀 밝아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화성 표면에서 물이 흐르는 흔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더니만 거기에 이제 물이 직접 흐르는 건 발견하지 못했고 젖어있는 토양의 성분을 보니까 이것이 지구로 치면 염류, 그러니까 소금물 같은 것들이 땅을 적시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밝혀낸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물이 땅을 적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소금물이라는 게 이게 NaCl, 우리나라 저 얘기한다면 이 염화나트륨인가요? 우리가 소금이 NaCl 맞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많이 하시네요. 한 40년 만에 이 얘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염류라고 하니까 정확히 하면 이제 솔트라고 하는 게 염류라고 해가지고 산과 연기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염화나트륨도 있지만은 뭐 이제 염화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염소 산염이라고 해가지고 이 화성의 원래 토양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NaCl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쨌든 산과 연기가 만났던 이런 소금류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땅에 있으니까 그 땅에 물이 흐르면 소금물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2013년에 어느 정도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나사가 이번에 크게 발표하긴 했는데 현재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탐사 로버가 가 있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있죠. 가가지고 2013년에 거기 있는 땅들을 토양을 분석을 했습니다. 토양을 분석하니까 이 토양에 물이 한 2% 정도 있고 그 땅 성분 중에 상당량의 그 과염소산염, 이 소금기들이 있더라 하는 것들이 이미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물론 물이 0도에는 이제 녹게 되겠지만 이 사실 소금물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온도에도 녹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에 이 얼음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녹는 것처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화성도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얼어있던 것들이 이 소금 때문에 녹아가지고 흐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이 흐르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폭이 한 5m 되고 길이는 한 100m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한두 군데만 나타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당 뭐 1000개 이상의 줄기가 나타나는데 폭이만 50cm부터 큰 건 한 5m, 길이도 작은 건 한 수십 미터지만 긴 건 한 수백 미터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직접 흐르는 건 보지 못했지만 그 정도로 적실 정도의 양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데 원인을 못 밝힌 거예요 아직은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른다. 그렇죠. 그걸 밝혀야 되는데 이것이 지하에 얼어있던 것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대기 중에 있던 수분을 이 소금들이 빨아들여서 만들어지는 건지 정확하게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비는 안 와요? 거기 비?
지구보다 이 대기의 농도가 거의 1%도 안 됩니다. 예.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압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상의 물 같은 것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상의 물이 외부에 노출되면 기압이 낮다 보니까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예. 우리가 산에 가면 100도 이하에서 물이 끓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화성은 굉장히 기압이 낮기 때문에 우리 체온에서도 물이 끓어버려요, 그냥이요. 그래서 소금물이 아니고 정상 상태의 물이라면 이 액체 상태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무튼 대기에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아무튼 미스테리입니다. 이 물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지만 있기는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원래 화성에는 얼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졌잖아요. 예. 화성에 있는 얼음을 다 녹이면 화성 전체를 뭐 수십 미터로 채울 정도의 바다가 생긴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화성은 물이 많은 건데 그리고 뭐 이 과염수산 같은 소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토양에 물이 많다는 것도 알려졌는데 이렇게 흐르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처음 밝혀졌기 때문에 예. 나사가 이렇게 대대히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네. 화성인이 화성에 살고 있을까?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네네. 생명체. 네.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훨씬 높아진 거 아닙니까? 거의 존재한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외계 탐사할 때 생명 거주 공간을 이야기할 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예.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한 0도에서 한 100도 정도 사이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화성에서 이번에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은 영하 한 70도에서도 흐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상적인 생명체가 살기에는 굉장히 추운 조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계 제2의 지구 찾는다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곳을 찾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이 소금물이 이 정도 상태라면 우리가 생명 거주 공간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생명체가 존재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미생물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생물 형태의 생명체가 지구의 생명체와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뭐 많은 학자들이 과거에 화성에서 지구 생명체가 기원된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 외래 도래설이 거의 그 정설로 굳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구에 부딪히면서 거기에 묻어있던 미생물이 지구에게 전달됐다는 이른바 외래 기원설. 이게 이제 지금의 보편적 얘기 아닌가요? 보편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지구에 있는 물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뭐 광물 자원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외계에서 소행성이나 해성의 충돌로 왔다는 건 거의 정설이고요. 예. 다만 거기에 생명체가 어떻게 발현했는가 예. 그 연결고리는 아직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화성에도 미생물이 있을 확률은 높다. 그죠?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미생물이 있으면 미생물도 진화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미생물이 화성에 있는 미생물만 그냥 미생물로 계속 있고 진화를 안 했다. 이거는 아니니까 좀 다양한 생물체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화성 자체가 지금부터 40억 년 전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굉장히 크고 그 후에 좋은 환경이 됐지만 네. 화성은 작다 보니까 빨리 식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 후에 이렇게 나쁜 지금은 굉장히 척박하다 이거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화성에 있는 핵이 굳으면서 자기장이 사라진 거예요. 태양은 거대한 수소 폭탄입니다. 예. 태양에서 방사능 물질들이 날라오거든요. 예.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아줍니다. 예.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초기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 물질들이 다 날라오면서 화성의 대기를 쓸어버리고 화성 표면을 갖다가 방사능이 오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화성에 이 자기장이 없어지기 전에 수십억 년 전이죠. 예.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방사능이 오염돼 있고 대기가 없는 척박한 곳에서는 그 이상의 생명체가 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방사능이 오염이 돼 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네. 그 유인 탐사 프로젝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네. 것도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속에서 보면 지구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죠. 네. 뭐 모래바람이 불면은 뭐 지구의 사막 같은 느낌 드시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화성의 공기가 지구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올릴 만한 모래바람도 불지도 않고요. 지구처럼 산소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당연히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거고 뭐 당연히 뭐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움막을 짓거나 어떤 격리된 곳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달에 가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그나마 비슷한 것이 화성이긴 하지만 이 화성이라도 지구와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화성에 유인 탐사 프로젝트로 많은 사람들이 가면 말이에요. 네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억 년 전에는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보호막도 있고, 그죠? 네, 수십억 년 전에는. 수십억 년 전인가요? 예.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수십억 년 전에 동물이 살았다는 뼈 같은 걸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체의 거짓 조건이 된다고 해서 그때 뭐 동물이 있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보장할 수는 없나요? 예, 그러니까 그건 없고 다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정도고요. 수십억 년 전에. 근데 지구의 역사를 45억 년 정도로 봤을 때 생명이 진화를 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수십억 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화성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식었군요. 그러니까 핵이. 그래서 몇 억 년이 안 되는 시간에 식어버렸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시간을 거쳤다면 불가능한 거고 다만 뭐 빠르게 뭐 고등 생명체가 생겨났다면 또 모르는 얘기고요. 예. 근데 어쨌든 나사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모양이죠? 화성에 굉장히 그 목을 메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까지 이제 많이 왜 그래요? 왜? 사실은 이제 그 화성이 굉장히 예산이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 또한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천문학에다 돈을 쓴다는 거, 우주 개발에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또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왕복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 탐사 여기에 이제 거의 이제 몰입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아폴로 우주선의 2배 크기의 오리온이라는 우주선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이 큐리오시티 다음에 또 다른 로봇을 보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환경을 한번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 그래서 2030년대는 꼭 인간의 기지를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나사의 최종 목표인데 거의 그쪽으로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거의 뭐 1,000억 불 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만약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거기가 그렇게 뭐 살만한 데는 아닌데 왜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죠? 그래도 그게 보험이에요. 만약에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인간을 보존할 수 있는 보험을 들 만한 곳은 화성밖에 없습니다. 태양계 내에서. 척박하더라도 사실 과학자 입장에서 우주개발자 입장에서는 지구가 한계가 온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예. 이 지구가 한계가 왔을 때 지구의 한계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인간을 보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화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화성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화성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화성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성인이 아니라 화성 미생물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형 소장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백화점 마트 대략 하여간 뭐 한 달 조금 더 이 추석 시즌 이거 이제 마무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한 달 좀 넘게 이어졌는데 근데 그 선전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놀랄만한 실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제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이 11.8% 늘었다고 하고요. 예. 신세계의 경우는 8.3%, 갤러리아 백화점 경우도 11%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경우 그 추석 매출 증가율은 2 내지 3% 수준으로 백화점에 비하면 크게 비교할 때가 안 되지만 분기별 매출이 정체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추이에 봤을 때 그다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반응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유통업계 공통의 의견인데요. 올해 추석 선물 세트 소비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실속형 선물이 크게 늘었다. 한우나 과일, 비타민 등 10만 원대 미만의 실속형 상품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역시 유통업체에서 생각하기로는 그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경향 반영해서 1, 2인 가구를 위한 소용량 소포장 상품을 늘렸거든요. 이것이 저가 상품군에서 뭐 버섯류나 고추장, 한우 품목을 추가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방했다라는 말에
뭐 이상하게 좀 짠하네. 그죠? 이게 사실 좀 씁쓸한 얘기예요, 사실. 예. 그리고 전체 법인세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요. 법인세 공제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그러네요. 예. 예. 이것도 참 씁쓸한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국감에서 국세청 자료에 의한 건데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대기업이죠. 예. 그 소속 법인은 지난해 신고된 그 법인세 공제 감면액 8조 7,400억 원 가운데 4조 9,757억 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건 전체 법인 55만 472개의 0.3%에 불과한 재벌 기업이 그 법인세 공제 감면액의 56.9% 여기 가져갔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 전체 법인수 81.6%에 달하는 중소기업 44만 9천여 곳은 전체의 25.5%인 2조 원가량만 공제 감면받는데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별 평균을 보면 법인세 공제 감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도드라지는데 재벌 기업은 한 곳당 약 28억 2천여만 원 공제 감면받았고 중소기업은 평균 496만 500만 원 조금 안 되죠. 예. 한 전체 보면 570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외국 납부세 공제 규모가 가장 큰 2조 2,7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국내 기업이 외국에 대해서 낸 법인세만큼 국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거 근데 그만큼 국내 법인세의 실적이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문제 봤을 때 법인세 정상화가 있지 않으면 정부 재정 나빠지고 조세 정의에도 그렇죠. 물음표가 찍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진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이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폭스바겐이요. 예. 이 폭스바겐 말고 예.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도 연비를 크게 과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이 폭스바겐 관련된 이 관련된 거는 금요일 날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게 폭스바겐 계열 브랜드 체코의 자동차 제조업체 스코다라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여기 100만 대 이상 배출가스 저감 운송인 장치 장착했다. 이게 또 뉴스에 나왔어요. 독일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벤츠 같은 경우 눈속임은 아니고 과장했다는 혐의고요. 발표 수치보다 평균 48% 뭐 소모된 연료가 많았다. 신형 ACE 클래스 모델 50% 초과했다. 이거 교통과 환경이란 그 유명한 그 환경단체에서 보고서로 나왔고요. BMW 5 시리즈하고 푸조 308도 역시 이거 좀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계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이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래 미국의 미시간 연기금이 드디어 이제 그 폭스바겐 상대로 경제적 피해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투자자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고요. 독일 검찰은 물러난 마르틴 빈터콜은 그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게 지금 음모론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 미국 중심으로 한 저승기차가 이게 그 판매가 부진하니까 이쪽 폭스바겐을 독일 쪽을 잡는다. 친 거 아니냐. 이거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거 음모론으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이거.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분명한 것은 독일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그렇습니다. 유로존에서 가장 큰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 유로존 전체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거기서 파급되는 세계 경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거는 금요일에 한번 알겠습니다. 그거 자꾸 예고로 말씀하시는데 진짜 기다려줘요. 자꾸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일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조 2588. 코란도 투리스모에 SUV를 더했다. 뉴 파워 코란도 투리스모 탄생. SUV용 LET 2.2 엔진, SUV용 7단 독일 미션, SUV용 4휠 드라이브. Recreation Base Camp New Power Corando Turismo. 신율의 출발세가 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맥주 한 병 희야시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지금 시각 8시 31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출근길 아침입니다. 주요 도심 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상보다는 출근길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목동교부터 고척교까지만 양방면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간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여파로 이 부근 서행 되고 있는데요. 다시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반포대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안쪽은 경인호 여의도 방면 동양 공전에서 고척교, 물레사거리부터 영등포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 서울교부터 신도림역까지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축구 대표팀 명단이 어제 발표됐네요. 그죠? 예. 예, 중동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오랜만에 합류하고요. 예? 예, 이 다음 달 8일에 이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이 쿠웨이트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13일에 이 자메이카하고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두 경기에 나설 대표 선수 23명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예. 이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 곽태희 같은 주축 선수들이 포함이 됐고요. 이 포르투갈 리그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는 석현준 선수, 그리고 이 카타르에서 뛰고 있는 남태희, 한구경 선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 남태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아시안컵 때부터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다가 이 오래간만에 슈틸리케 감독의 부름을 받았고요. 예.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 이 황의조, 이재성, 권창훈, 이 K리그 3총사가 다시 슈틸리케 감독의 선택을 받은 것도 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 원래 저 중동 킬러는 박주영 선수 아닌가요? 예, 박주영 선수 현재 부상 중이고요. 그리고 별다른 활약을 K리그에서 아직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뭐 제가 그 여쭤본 이유가 뭐 깜짝 발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 슈틸리케 감독이 깜짝 발탁을 해서 성공을 거둬왔거든요. 근데 어제 이 슈틸리케 감독이 한 말 중에서 저는 이 대표팀의 선수층이 두꺼워졌다라는 말을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예.
지난 1년 동안 살펴보면은 슈틸리케 감독이 그동안 이 59명의 선수를 대표팀에 발탁을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이 대표팀의 선수 자원, 선수 풀이 59명 정도, 6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원톱 자원만 보더라도 이번에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왔던 K리거 이정엽 선수하고 이 김신욱 선수가 빠졌는데 이 자리를 대신해서 이 석현준, 지동원 선수를 대신 뽑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이 슈틸리케 감독의 대표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이렇게 슈틸리케 감독이 이 인재풀을 키워왔다는 거를 국내 다른 감독들도 좀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말이에요. 예. 드디어 스위스 검찰 블래터 피파 회장을 곧바로 겨누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 이 제프 블래터 피파 회장이 그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서 스위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사 와중에 좀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 피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이 2011년에 블래터 회장에게 200만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4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 플라티니 회장도 이 참고인 자격으로 이 스위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내년 2월에 열릴 피파 회장 선거에 이번에 수사가 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몽준 명예회장한테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그동안 이 피파의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고요. 거기다가 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됐던 플라티니 회장을 정몽준 명예회장이 쫓아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몽준 명예회장에게는 뭐 유리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이 정 명예회장이 플라티니와 블래터에 대한 스위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피파가 당장 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여러분들 추석 연휴 끝나서 좀 섭섭하시죠? 근데 10월달 달력을 보면은요, 이 몇 개의 빨간 날이 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게요,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 요 날이 이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네? 토요일. 이건 대체공휴일 안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시죠? 이거 안 합니다, 대체공휴일. 예.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10월 9일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날 모두 뜻깊은 국경일이죠.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되짚어보는 히스토리 뉴스. 오늘 이 시간에는 국경일에 대한 역사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시죠.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최우용, 제가 왜 최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전우용 박사님이신데.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추석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는데, 설이나 추석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쉬질 않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뭐 사나흘씩 쉬게 된 거죠? 원래 양력 신정이라고 그랬죠. 양력 정월은 일제강점기에도 사흘씩 쉬었고요. 1, 2, 3 쉬었죠. 예. 추석은 하루 쉬는 것이었죠. 추석은 하루 쉬고. 그랬다가 이제 아마 90년, 80년대 말부터 사흘로 이제 연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옛날엔 뭐 공휴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 같지만, 그죠? 예. 그냥 자기가 쉬는 거 아니에요, 농경사회는? 어땠습니까? 일단 뭐 쉬고 싶다고 자주 쉬면 이제 게으른 농부가 되니 망하는 농사가 거고요. 망하는 거죠. 예. 그 대신 이제 매달 좀 그 축일일들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추석과 설만 지금 이제 산업사에 들어오면서 남았지만 단오라든가 대보름이라든가 뭐 칠석이라든가 유두라든가 절기들마다 쉬는 날이 있었고요. 또 이제 서울에 있는 관리들의 경우에 농사가 안 짓고 공무원들이죠. 개념 자체로는 그랬어요. 이거 의무는 아니었는데 5일 1휴제.
닷새이라고 하루 쉬는. 그랬어요. 이런 식의 이제 일주일이 아니라 6일이네요. 그렇죠. 그죠? 단위가? 예. 아니 닷새마다 한 번씩이니까 닷새마다 이제 5일을 한 단위로 했었죠. 5일을 한 단위로. 그러니까 한 달에 6번 정도의 휴일이 있는 거죠. 지금 주 5일제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예, 5일을 한 단위로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그랬군요. 근데 이제 그 추석 연휴는 뭐 국경일은 아니죠, 그죠? 이게 공휴일이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땐 국경일하고 법정 공휴일하고 뭐 이거 구분하기도 좀 애매한 날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죠? 개천절하고 한글날은 국경일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49년도에 처음 이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국가의 중요한 날, 그러니까 이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4대 국경일로 지정했고요. 3.1절,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이게 4대 국경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글날은 2005년에 가서 지정이 됐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법정 공휴일을 따로 정했는데 개념을 좀 명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공휴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설날 전후 사흘, 연속 사흘, 추석 하루, 한글날 그리고 한식을 식목일로 개편해서 식목일날 4월 5일. 그죠?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 요거를 이제 공휴일로 지정을 했었죠. 한때는 이제 당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좀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기 때문에 본래 절자라고 붙는 게 기본적으로 국경일에만 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3.1절, 제헌절, 개천절, 광복절만 국경일이었어요. 성탄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부르면서 국경일 취급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한글날은 이제 우리 그 국경일 붙이는 원칙에 따르자면 약간 좀 빗나가는 것이긴 한데 한글 자체가 순우리말이니까 한글날이라고 해서 이제 국경일을 2005년도에 오랜 좀 그 관련 단체라든가 시민사회의 청원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2005년도에 비로소 국경일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이렇게 국경이 비슷한 그때도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왕이 등극한 날이라든지 그건 개념상 요즘처럼 이제 통보가 가거나 정해진 달력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거나 그렇죠. 날짜의 개념이 없었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왕실의 경사가 곧 나라의 경사죠. 그 나라의 경사가 있는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보통은 왕과 대비, 생일, 세자 탄생일 뭐 이런 날들을 이제 국경일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혼례일, 왕이나 세자의 혼례일 이런 날이 이제 국경일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이제 특사, 특별 사면이라든가 또 뭐 나라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나 환과 고독자라고 해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음식을 내리거나 특별한 좀 뭐랄까요 은전을 베풀거나 이런 정도가 있었죠. 그렇군요. 아니 갑자기 또 그리고 뭐 세자의 탄생 뭐 이러시니까 사도가 생각나네요. 영화 사도가.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국경일을 지정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역제의 정비라든가 그렇죠. 달력.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통신수단의 발전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고요. 근본적으로는 국경이라는 말 자체에서 왕실과 국가의 분리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형성이 된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왕실 행사가 이제 국가 행사와 중첩되기도 하고 별도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명시적으로 국경일에 관한 뭐 칙령이나 이런 것이 제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이제 서구 각국 그러니까 이제 근대 문명국들에서 이제 국경일을 제정해서 실시한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되어서 국경일 몇 개를 이제 지정을 합니다. 하나가 이제 고종의 탄생일. 그렇죠. 왕의 생일이죠. 만수성절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태자 나중에 순종이 되는 황태자의 탄생일, 그러니까 천추경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날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정통성을 찾는 날이죠. 개국기원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제국을 선포한 날이 있어요. 대한제국을 선포한 역시 국가에 관한 날이죠. 개천기원절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고종이 이제 즉위한 날이 있어요. 그게 이제 흥경절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1895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력을 채택을 해요. 공식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양력 국가가 되는 셈인데 묘하게도 이제 국가와 관련된 의례 일들
이제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제삿날이라든가 이런 의례일들은 음력으로 계속 이제 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대의 달력은 이제 이중역제라고 해서 이제 대외적 교섭이라든가 국가의 공식 행사 관련된 일들은 이제 양력으로. 그밖에 이제 국가의 의례와 관련된 전통과 관련된 이제 역제는 음력으로 쓰는 음양력 병용 이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아주 드문 중국도 일본도 아닌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한국 사회 상당히 많은 가정이 이제 공식적인 공적 업무는 전부 이제 양력제로 하면서도 생일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해갑이라든가 이런 건 음력으로 따지는 사주 볼 때도 음력으로 보고 이런 문화가 이제 100여 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아니 요거는 뭐 국경일 얘기는 아닌데 지금 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전 박사님께 좀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다 만 나이 쓰지 우리 같은 나이 안 쓰거든요. 그렇죠. 저 이제 몰랐어요. 근데 독일에서 유학 생활할 때 또 같은 동양 애들이니까 비슷한 시스템을 쓰지 않을까 그랬는데 우리 나이 만 나이를 구분하지 딴 나라는 전부 만으로만 써요. 저는 생일이 늦기 때문에 만으로 뭐 예를 들면 2살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 우리나라 나이라고 만 나이가. 근데 그것도 음력 양력 그거 문화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한 거겠죠. 우리의 좀 특수성이니까요. 근데 뭐 왕의 즉위를 정할 때도 유년칭언법이니 즉위년칭언법이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정할 때도 태어났을 때 근데 그때가 1살이냐 아니면 0살이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뱃속에 있었던 기간을 생명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전혀 뭐 이제 그걸 문화적인 문제지. 그래도 그 나이가 저처럼 2살씩이나 차이가 나면 법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예를 들면은 만 나이를 안 쓰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다 젊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참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덴노 일본 왕의 탄신일 이게 국경일이죠. 네네. 지금 뭐 천황탄신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당시 천장절이라고 불렀죠. 일본 사람들은.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국경일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폭탄을 던진 바로 그날이 상해에서 일본의 천장절 축하 기념식장에다가 이제 폭탄을 던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일왕의 생일 선물로 폭탄을 선물했던 것이 이제 윤봉길 의거였었던 것이고요. 뭐 그 밖에도 뭐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의 개국기원절이라든가 몇 가지 국경일이 있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은 바로 그 일본의 국경일을 좀 치러야 했고요. 그런 거죠. 그리고 대한제국 같은 경우도 추석날 설날은 놀았죠. 그죠? 옛날부터 놀았으니까 쉬었으니까. 근데 그게 개념이 이제 요즘하고 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도 빨간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공휴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 7일 하고 이제 마지막 일요일 날 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교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개념 맞습니다. 자체로는 사실 기독교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바빌론 태음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이제 사실 28일에 가깝기 때문에 한 달을 4등분하면은 각 달마다 7일씩이 돼요. 이게 이제 바빌론에서 태음력 기준으로 주 7일제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폐를 겪으면서 이 주 7일제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녹여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일마다 하루씩 쉬는 이제 서양식 7일 일주제. 그러니까 7일 일주제하고 주와 달이 이제 양력달은 30일, 31일 사이니까 맞지를 않죠. 이제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개항 이후에 주로 이제 서양과 교섭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돼서 5일 일휴제가 7일 일휴제로 바뀌기는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게 1920, 3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관습에 따라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종로에 있는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경우 전부 상가 건물이었으니까 상가였었는데요. 일본인들이 이제 비웃는 거죠. 자기들하고 문화가 달랐던 거예요.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저 조선상인들은 일요일도 안 쉰다. 쉬는 날이 없다. 이렇게 불렀던 거니까. 그러니까 공휴일 뭐 이제 중요한 것은 쉬느냐 안 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경일에도 상점 다 문 열었고요. 뭐 지금 이제 원래는 쉬게 돼 있는 건데 다 문 열고 대한제국 시대 국경일의 특별한 행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태극기를 개양했던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국경이라는 의미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옛날보다요. 요새 추석 때 문 여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경기가 안 좋아서 아마 그런 모양이던데. 안 새는 사람도 많아졌고. 안 새는 사람도 많아진 모양이에요, 진짜. 예. 근데 그 일제 강점기로 넘으면은 그런 공휴일들 다 많이 바뀌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뭐 반발이라기보다도 하여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전통일을 니들이 무시하냐?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뭐 이중과세 금지 나중에 이제 이건 사실 60, 70년대까지도 계속 나왔던 구호인데요. 양력으로 해라 설 같은 경우에 양력설을 세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력설을 당시에는 이제 한국인들은 외설이라고 불렀어요. 외설. 일본인들의 그러니까 설이다. 일본인들의 설이다. 네네. 아하. 그래서 이제 양력설을 세는 사람들은 친일파 취급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이제 하나의 좀 설을 둘러싸고 이게 뭐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신정 때는 설의 분위기를 내고 또 이제 우리 음력설에는 이제 조선인들이 분위기를 내고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추석은 아예 이제 공휴일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당시에 뭐 신문들이나 지식인들은 이제 끊임없이 뭐 단오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우리 전래 명절을 좀 부활시켜라, 쉬는 날로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끊임없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전통 고유의 명절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민족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고 민족의 이제 원기가 소멸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운동을 하고 또 그 명절 민속 지키기 운동 같은 걸 하곤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이제 공식적으로 휴일 지정을 안 해버리니까 지키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명절 놀이들뿐만 아니라 명절 자체를 세는 풍습이 이제 근현대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달라졌고요. 특히 대보름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쥐불놀이하고 서울에서도 대보름 풍속이 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뭐 억지로 이제 구경하는 거 말고는 실제로 즐기는 대보름 풍속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명절 자체가 기껏해야 이제 그 땅콩 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국경일에 태극기, 국기 꽂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96년, 97년이네요. 97년에 이제 고종 생일이 이제 만수성절인데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외국 배들에서 다 예포를 쐈어요. 고종 생일이다.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에서 이제 보도를 했죠. 외국 배도 우리 황제 생일에 탄신일에 예포를 쏘는데 우리 백성들은 여기에 축하할 줄을 모른다.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제 국경일 국기가 달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어느 나라는 그래서 사실 미국도 그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국경일 국기 달기 운동을 벌이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나타난 초기에는 다 그랬어요. 국기 강매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국기가 없을 테니까. 경찰들이 왜 국기 안 달았냐. 국기 사라. 그리고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아버리고. 미국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국기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 국기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는 과정에서 중요 고비마다 작용했던 것이 이저 국기 장사꾼들이 지금도 그래서 지금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 미국에서는 국기법에 그게 있었어요. 미국 국기는 미국 밖에서 생산된 섬유로는 만들어서 안 된다. 미국 안에서 애국주의와 이제 다양하게 결합하는 거죠. 뭐 그런 이제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죠. 그 영어 잘했는 누에를 중심으로 이제 누에한테 영어 시켜봐가지고 못하면 안 되고. 그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국기 강매가 있었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국기 팔러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요새도 계시긴 계시지만. 근데 이제는 뭐 강매는 사라진 편인데. 물론 그렇죠. 상태인데 초기 국기 보급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그런 면들하고 연관이 돼 있었죠. 요새는 국기도 잘 안 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아파트 이렇게 쭉 보면 국기 다는 집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정문 앞에 하나만 달면 사실은 되는 건데. 관리사무소에서 대표로 하나. 그렇죠. 그렇게 달면 되는 공동주택은 원래 그게 맞는데 이제 가구 단위로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쩌면 좀 저는 뭐 그게 꼭 타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였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결정의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죠. 예, 바로 그날 보내드린 월요일 같은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한 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